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briefing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관세 발효 현실화에 코스피가 2,3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한국 시간 13시 1분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총 104%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통화 진행 등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관세 발효 이후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관세 발효 이후에 오히려 1%대 상승 반전했습니다. 증시 안정 대책의 영향 및 국유 기업들이 증시 방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고점을 재경신했습니다. 1,480원 선을 돌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업종별로는 흐름이 차별화됐는데요. 바이오주 약세가 나타났고 반면에 조선, LNG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통화 소식에 관련주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12%대 강세를 보인 것은 24년 만이고 다우와 S&P 500도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해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 하고 보편 관세만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위험 선호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앞서서 미국에 추가 50%를 부과했고 미국도 재차 대응을 하면서 대중 관세율을 총 125%로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 등 기술주 급등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지수는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로 한국에는 보편 관세 10%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갈등은 이어지면서 중국의 대미 관세는 총 84%, 미국의 대중 관세는 총 12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무역백서 발표와 함께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국 간 협상 여부가 향후 흐름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상호 관세 유예를 반영하면서 반등 예상됩니다. 다만 미중 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고 물가 부담이 높아진 점은 고려해야 될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외환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관세 조치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서 계속 일단 시나리오 두 개로 좀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달러는 누적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는 100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연초 이후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한 모습인데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를 보통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만 좋았던 그런 경제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달러 약세 흐름에서 달러원도 서서히 탄핵 결정 이후에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일단 한국은 1, 2위의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인데 이제 이 양국 간의 상호 관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탄핵 결정 이후 정부 구성까지 약간 몇 달간의 정책 공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이후 추가적인 추경 가능성과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시에는 달러원이 서서히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경기 둔화 시나리오 그리고 강력한 관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 두 개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가 우방국인 유럽, 한국 등 이제 주요국들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만 집중 타겟되면서 거의 2년간 지속됐던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좀 빠르게 상호 관세율을 완화하기 시작하고 다만 이제 미중 간 고강도 관세는 지속되지만 그 외 지역 간에는 관세 협상이 진행되면서 경기 둔화에 그치는 시나리오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랑 중국
과 연동되는 한국 원화는 좀 상대적 약세를 지속을 하지만 결국에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제 원화도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다가 연말 1,400원 초반 또는 1,30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간 무역 관세 정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대신에 빠른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에는 좀 달러가 좀 하락 안정되면서 원화도 좀 내려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상방 리스크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환율 평가 절하를 유도할 경우에는 원화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 이거를 좀 상방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 7.6 또는 7.8 위안 내외까지 좀 절하된다면 원화도 1,500원대 중반에서 1,600원대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계량 분석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 자료는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서 한 번쯤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이고요. 며칠 전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상승폭을 되돌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만큼 이제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재에도 민감하지만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위험 선호가 극에 달할 정도로 위축이 되면은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해지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면 불안하긴 하지만 언제라도 주식을 다시 사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켠에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주어질 호재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개별 기업단의 호재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최근 10년 상반기만 모아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5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에 80%에 해당되는 12번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이어질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더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료에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 컨센서스의 후행성 때문에 컨센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물론 개별 기업이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지는 개별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만 IT, 소재, 산업재, 소비재 이런 종목들에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던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은 한번 볼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도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인도의 4월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되어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를 추가 인하해서 6.25%에서 6.6%까지 낮아졌습니다. 통화정책 기조도 중립에서 완화로 변경이 되었고, 회계연도 2026 GDP와 CPI 전망치도 각각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총재가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여전히 부진한 내수 경기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연도 2026에 경기 둔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하에서는 금리 동결 또는 경제 상황에 따른 추가 인하만 고려할 것이라 언급을 한 점을 생각을 하면 시장 유동성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소비 경기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균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를 좀 나타내주는 GST라는 간접세 증가율은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반등하고 있고, 신용카드 지출도 강한 회복 신호를 보였으나 다른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전월보다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소매 판매도 2월에는 마이너스 8%를 기록하면서 중산층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구인구직 지수가 3월에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역성장을 한 점인데요.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구인구직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조업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도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이러한 점들이 소비지표 간 엇갈린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경기와 향후의 안정적인 물가 전망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인 물가가 회계연도 2026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몬순이라는 우기 강우량이 평년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물가가 3에서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과 4월에 단행된 50bp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4월부터 가시화될 전망이고 이로 인해서 4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신호가 지속될 경우에는 물가 부담 없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팀 지세진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은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한 임대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생성형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도권 데이터 센터 개발 등 일부 지역과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고용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외부 환경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어 수요 위축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코어 전략 중심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시아태평양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일본과 호주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물류센터와 학생주택 임차 수요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포트폴리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도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한편 홍콩 오피스 시장은 중국 본토 기업들의 수요 부진과 대규모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입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임차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컨버전으로 인해서 미국 오피스 스탁이 감소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사무실 복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피스 공실률 회복에는 여전히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시장은 금리 흐름에 따라 개선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에 유로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었습니다. 영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EU 국가들에서 재택근무가 축소되고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규 임차 수요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를 중심으로 자산가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쿼티, 후순위 대출 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파리 호텔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기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가 주가에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이브리드의 역할, 성장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유럽에서 PBV를 이용한 전기차 판매 확대, 그리고 북미 픽업 트럭 시장 진출 등이 이제 새로운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반면에 최근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 관련된 SDV 개발의 속도라든지 또는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기아가 2030년 판매 목표 대수를 이제 419만 대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제시했던 것 대비해서 11만 대 정도 이제 축소가 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대비해서 5년 뒤에 50만 대 정도 판매를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도 51만 대 정도 이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를 해서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성장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빠를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 전기차 시장 침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PBV를 얘기를 했습니다. PBV는 소규모 그 상업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 이런 소규모 상업용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 기준으로 38%, 93만 대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그중에 13만 대를 이제 기아가 차지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기아가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플랫폼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럽 쪽에서 이 전기 상업용 차량의 성장에 침투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미에서의 픽업 트럭 시장 진출인데요. 픽업 트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고 미국에서 주로 팔리고 전 세계 시장의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아는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33년까지 북미에서 9만 대의 전기 픽업 트럭을 판매를 해서 이 중형급의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 7%를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최근에 이 북미에서의 픽업 트럭 시장을 보면은 리비안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 모델을 좀 내놓기 시작을 했고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3.7%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 미래차 개발 관련된 SDV 쪽에서의 개발 속도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이제 페이스카 출시하고 2027년부터 양산 차종 달변하겠다라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최근 아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관련돼서도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한 다음에 대응책 확정했다라는 식의 정도의 기본적인 스탠스만 확인해준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와 SBS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0% 하향 조정합니다. 신사업 부진을 근거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황 개선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업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관세 리스크도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수익화 늦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철강 부분에서 이제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인도, 미국, 중남미 이런 데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신중한 스탠스입니다. 이제 자산 유동화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공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BS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2% 하향 조정합니다. 국내 이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요가 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SBS랑 넷플릭스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작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27% 하향 조정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광고 수요가 굉장히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2분기는 광고의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2분기도 광고는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6월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BS와 넷플릭스 관련된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SBS는 넷플릭스랑 웨이브에 동시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면 OTT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이 되면 SBS가 넷플릭스에 독점으로 제공을 할 건데 그때 오히려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KTNG에 관한 자료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KTNG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해외 관련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회성 비용 600억 원을 제외하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관련 성장세가 견조하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또한 최근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는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음식료 기업 중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PE 1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추천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6배고요. 상승 여력은 47%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KTNG의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471억 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 상회를 전망하는 주된 이유는 해외 관련의 고성장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담배 사업 매출은 11.1% YOY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관련 매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전년 동기 선적 이슈로 인해서 기저가 낮은 가운데에서 법인과 수출 모두 ASP도 상승했고 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23%를 전망하는데요. 국내 담배 사업 인력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일회성 인건비가 600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에 그친 이유는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상승하고 해외 관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KTNG는 2025년 연간 1.1조 원의 현금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을지로타워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이 진행 중이라서 2024년 총 주주 환원율 99% 수준을 상회하는 주주 환원을 올해에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NF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ITNS 이창민입니다. LNF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4월 9일 종가 기준 상승률 48%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적자 956억 원 추정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모델 3향 양극재 출하가 작년에 재고 조정이 엄청 강하게 나왔는데 일부 좀 회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2월 말부터 모델 Y 주니퍼향 제품 출하가 시작이 돼서 판매량이 18% QOQ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전분기 대비 4%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굳이 3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확대 그리고 재고평가 성슬로 인해서 큰 폭의 적자는 여전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출하량 회복은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NCMA 9호 판매가 온기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LNF 주가 올해 들어서 33% 하락을 했는데요. 악재는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하락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의 CEO 리스크 부각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쟁 치열해진 중국 시장 정도 제외하면은 모델 Y 주니퍼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판매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CEO 리스크도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정치활동 중단을 하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도 다른 경쟁 업체를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LNF는 관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LIG 넥스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으로 유지하고요. 투자 의견도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608억 원, 영업이익 581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요 프로젝트들의 생산과 납품은 계획 대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발생했었던 인도네시아 경찰청 통신장비 납품의 일시적인 집중이 현재 컨센서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부터 지연되었었던 약 2,500억 규모의 관련 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제외할 경우에 작년 1분기 매출액은 5천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의 일시적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매출 비중이 42대 58 정도로 하반기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특히 4분기 매출 비중은 36%로 높았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하반기, 특히 연말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작년에는 유독 납기 구성이 4분기에 몰렸었던 데에 따른 것인데요. 올해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가면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규 수주가 3.5조로 다소 좀 작은 듯하게 보이지만 작년에 수주 공시는 했지만 아직 그 선수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수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천궁2 수주가 3.7조 원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실질 수주 잔고는 24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약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관세 우려에 따른 낙폭 확대 구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세 관련 발표 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일시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빅파마는 향후 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본 로비의 초점을 점진적인 관세 부여로 바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SCB, CEB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4월 8일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향후 3년간 빠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뒤처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의 바이오텍 우선화,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를 활용한 미국 제품의 스케일업,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공격적인 캐파 확장, 그리고 일부 미국 기업들의 성과를 뛰어넘는 중국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화전 제약산업 제품 스케일업을 위한 생산시설 네트워크 펀딩 지원, 인프라의 핵심 인프라 지정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중국 바이오텍 공급자의 협업 제한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들은 이미 기존 시장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이슈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임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대형사들은 각사의 전략에 맞춰서 이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선제적인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M&A, 후보물질 라이선싱, 파트너십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도 관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섹터 내 변동폭이 확대되었지만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와 비교 시 우수한 데이터를 도출한 퓨처캠, 4월 7일 GSK와 최대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하락세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텍 특성상 R&D 또는 BD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변동폭 확대 구간은 매력적인 옥석 가리기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정유화학 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유화학 시황이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아서 현재 주가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으로는 현재 이제 금호석유랑 유니드 정도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LG 화학도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이후로 11불 급락하고 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3일날 세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 관세 부과하면서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원유가스에 대한 관세가 이제 유가 상승 요인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면제 무기한 연장 발표되면서 조금 더 하락을 이끌어섰습니다. 또한 오펙에서 이제 5월부터 하루 41만 배럴 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급락을 했지만 유가는 이제 60불 이상에서 웬만하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원유의 10%를 생산하는 셰일 오일 지역에서 현재 신규 유정에 대한 BEP가 60불 혹은 이제 65불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신규 공급이 이제 막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지금 시황이 소폭 하락했고요. 현재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에서는 바닥 수준의 마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반등하기도 어려운 게 현재 이제 겨울철 성수기가 지나갔고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낮아서 시황이 추가될 경우
시황이 회복될 경우에는 공급 추가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진이 소폭 반등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고하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진 반등한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 석유화학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는데 관세를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수입량을 좀 중국에서 감소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수급이 타이트해진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산 LPG 원재료를 40%가량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관세 추가가 유력하기 때문에 LPG를 원재료로 만드는 이제 PP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조금 아쉽게 보고 있는 산업은 섬유체인입니다. 옷이 잘 안 팔릴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이제 면화나 스판덱스의 원재료인 BDO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의류 수입국이 이제 중국,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등인데 이런 지역들의 이제 관세가 이제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0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